융합 6 같은 경우에는 뒤에 너희가 이제 읽어봐서 알겠지만은 감정, 예술 요 두 개의 단어를 가지고 계속 전개를 하는 지문이었어. 1단락부터 읽어보면서 마킹을 해보자 얘들아. 중요한 게 뭔지, 글 구조는 어떤지 내용 정리도 하며. 자, 감정은 역사적으로 음악에 대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역사적 논의는 표현과 환기라는 이중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측면과 음악이 듣는 이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 주목되어 왔다. 쌍방인 거 보이지? 음악이 인간을 표현한다.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음악과 감정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 예술은 일종의 모방이었으며 모방의 대상으로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감정이다. 다시 말하면 뭐다? 예술은 인간의 감정을 모방한 거라고. 그렇다면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자. 자, 잘 체크해놔라 얘들아. 음악과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가 바로 뭐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될 수 있겠지. 음악과 감정의 관계가 말이야. 그리고 요것만 이제 유의미한 정보가 아니라 1단락에서 또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는 첫 번째, 이미 일반적으로 말이야. 일반적으로 어떤지를 이미 얘기했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겐 이렇게 알아보자고. 일반적으로 관계에 대한 논의는 표현과 환기라는 이중적 맥락에서 이루어져 왔대, 지금까지. 특히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보이지? 이렇게 주목이 되어 왔는데 이러한 감정 음악에 대한 논의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도 관심이 많이 있었으니까 요거를 살펴보는 거야. 요거는 알고 있으라 얘들아. 표현과 환기에서 이루어져 왔다라는 거. 다음 넘어간다. 세계의 본질을 수에서 찾았던 피타고라스 학파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문물의 영혼이 스스로의 죄로 인해 신체의 감옥에 갇혔으며, 이거 해석하기 어려우면 주어와 서술어만 잘 봐. 영혼이 신체에 갇혔다. 여기서 해방되기 위해 영혼을 훈련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음악이 인간의 영혼에 가져다주는 감정적 영향력에 주목하여 좋은 음악을 듣는 이의 영혼에 좋은 영향을, 나쁜 음악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다까지 읽고 마킹하고 넘어갈게 얘들아. 자, 피타고라스 학파의 의견이 나온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영혼이 갇혀 있으며 해방되기 위해 뭐다? 영혼을 훈련하고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야. 이제 1단락과 내용을 연관지으면 뭔지 느낌이 와야 돼 얘들아. 왜? 음악을 통해서 하겠지. 왜? 아까 1단락 뭐라 그랬어? 음악과 감정의 관계 본 다음에 음악을 통해서 할 거잖아. 그래서 봐봐. 음악이 영혼에 가져다주는 영향력에 주목하여 좋은 음악 들으면 좋은 영향, 나쁜 음악 들으면 나쁜 영향이니까 좋은 음악 들으라 하겠지. 얘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들은 음악을 인간의 본성에 기인하는 본원적 활동이자 인간 영혼의 내적 특성인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간주하면서 음악을 뭐라고? 음악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본원적 활동이자 감정과 성격을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간주하면서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는 것처럼 음악도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말이지.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모방하고 음악도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쌍방향이다. 이처럼 접속사 나오면서 정리해준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중시했으며 이를 통해 보이지? 윤리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중요한 말이지. 윤리적 기능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적 기능은 도덕적 기능을 얘기하는데 어떤 도덕적 기능입니까? 하면 딱 요거지. 죄로 인해 신체의 감옥에 영혼이 갇혀 있는데 이 영혼을 훈련하고 정화하기 위한 게 바로 뭐다? 윤리적 기능이라고. 윤리적 기능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음악의 영향력 덕분에 할 수 있다고. 이해됐나? 요까지가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야. 넘어간다. 그렇지만 역접으로 시작을 하네. 이러한 이론이 구체화된 것은 플라톤에 의해서였다. 자, 주체가 바뀌지. 피타고라스에서 이제 플라톤으로. 플라톤은 음악의 감정적 성격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음악을 즐거움의 측면에서 주목하기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 접근했다. 중요한 말 나오지? 그렇지만
플라톤에 의해서 이게 좀 더 구체화됐다고. 앞에 애들이 구체화됐어. 잘 봐, 생각해봐라 얘들아. 그 구체화됐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앞에 사람의 의견과 반대되는 게 아니라 앞에 사람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하는데 맥락은 똑같은데 그걸 조금 더 나아가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윤리적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해야 돼. 윤리적 기능을 한다고 말을 해야 돼. 근데 어떻게 구체화시키냐? 감정적 성격에 관심을 가지기도 했지만 즐거움 측면보다는 딱 나오지.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 접근을 하잖아. 음악은 즐거움의 영역이 아닌 거지, 얘한테. 감정 정화의 기능을 하는 거지. 플라톤은 음악이 제공하는 감정적 흥분은 인간의 도덕적 성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보이지? 주어만 잘 봐. 음악의 영향은 도덕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그가 주장한 이상 국가에서는 체육과 더불어 음악 교육을 강조했다. 플라톤에 따르면 가장 좋은 선율은 영혼이나 육체의 덕 또는 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선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노래와 음악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는 말이야. 또 마킹 해볼게 얘들아. 가장 좋은 선율은 뭐다? 좋은 선율은 육체의 덕 또는 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선한 것이며 즐거움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즐거움이 아니라 참된 덕이나 찾아라. 그러나 플라톤은 음악의 도덕적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간의 감정을 타락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며 이러한 영향력이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음악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기 이르렀는데, 가령 슬픈 음계의 음악은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쓸모없는 것이며 규제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또 복잡한 음계를 갖는 리라의 발명가들이나 기묘한 화물내는 현악계 제작자와 연주자는 추방해라. 얘가 싫어하는 게 누구다? 리라. 현악계 제작자 꺼지라는 거야. 왜? 이거는 슬픈 음계이기도 하고 뭔가 복잡하고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라고 했단 말이야. 얘가 제일 좋아하는 건 뭐다? 육체의 덕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선한 것이어야 되니까 기준에서 이탈한 특이한 것들은 선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지 지금. 그래서 즐거움보다는 뭐다? 인간을 교화하는 참된 선을 추구하는 그러한 수준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플라톤이 보는 음악은 약간 좀 삭막하지. 넘어간다. 그 다음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예술과 감정의 문제에 접근했다. 자, 잘 따라하고 있지? 1단락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총 세 부류의 학자들이 나왔잖아. 제일 처음에 피타고라스 학파 나오고 걔들 의견 쭉 주장하고, 그 다음 플라톤 나오고 얘 의견 주장하고,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지. 문제 어떻게 나올지 뻔하지 얘들아. 요 세 학자들이 바라보는 음악과 감정의 문제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나오겠지.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술이 모방하는 대상은 인간의 성격과 감정이며 이를 모방한 예술은 감각적 즐거움을 준다. 딱 보이지? 나는 여기 밑줄 친지 왜 친지 않아? 바로 앞에 플라톤 뭐라 그랬어? 뭐라 그랬어? 즐거움 측면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얘는 뭐 하는데?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한 거야 지금. 특히 강조의 표지요. 특히 음악을 통해 적절한 장소와 시간을 경험하는 강렬한 흥분은, 보이지? 강렬한 흥분은 훌륭한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이성과도 일치될 수 있다. 또 그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예술의 감정적인 정화작용, 즉 카타르시스를 중시했다고. 감정의 정화적인 카타르시스. 아리스토텔레스의 카타르시스는 일반적으로 예술의 감상자가 일상세계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운 연민과 공포의 감정이 예술 작품을 통해 자극되면서 해방되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 카타르시스의 정의는 뭐다? 이러한 감정이 해방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게 여기 카타르시스야. 쉽게 말해서 부정적 감정에서 긍정적 감정으로 나아가면서 해방감 느끼는 걸 갖다가 카타르시스라고 했는데, 이 카타르시스를 어떻게 느낀다고? 예술 덕분에. 예술. 즉 강렬한 흥분으로 이걸 느낄 수 있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모방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감정 상태와 유사한 음악을 통해 우리는 우리 내부에 내재한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가령 슬픈 음악을 경험하면서 우리 내부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 자극되고 그것이 표출되면서 감정이 정화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슬픔에서 해방된 예술적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과정 보이지? 어떻게 한다고? 슬픈 음악을 경험하면서 감정이 자극되고 표출되면서 감정이 정화되고 이를 통해서 해방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차이점을 둬야 돼. 앞에 플라톤 뭐라 그랬다? 플라톤은
슬픈 음악 듣지 말라 그랬는데 얘는 어떻게 하래? 슬픈 감정을 정화하기 위해서는 슬픈 음악을 듣고 내 슬픔의 감정이 자극되고 한 번은 엉엉 울고 감정을 정화시키면은 즐겁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카타르시스가 없는 음악은 의미가 없으며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음악만이 음악의 본질에 충실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정화를 통해 인간이 보다 결국 도덕적 경지에 도달한다. 어떻게 보면 플라톤도 도덕적 경지, 윤리적 측면에 주목했듯이 얘도 도덕적 경지는 맞는데, 도달하는 건 맞는데 그 과정 자체가 감정의 정화를 통해 도달하는 거잖아. 감정의 정화는 예술을 감각적 즐거움으로 생각해야지 생기는 거니까 앞에 있었던 플라톤이랑 좀 많이 달라. 그 다음 넘어간다. 이와 같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에 의해 인식된 음악과 감정의 밀접한 관련성은 이후 서양음악의 발전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르네상스 시대에는 음악의 윤리적 작용보다는 감정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특정 화음, 뭐뭐와 특정한 감정을 드러내는 음악 주기적인 나타나기도 했다. 그리고 바로크 시대에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가 감정 이론으로 체계화되면서 음악 이론의 중심이 되기도 했다. 어쨌든 음악과 감정은 연관이 깊다 하면서 끝나는 지문이지. 이해됐나?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지문이었어. 자, 문제를 봅시다. 1번 문제. 일치하지 않는 것. 답이 2번이었는데 2번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흥분된 감정이 이성과 일치될 수 없다. 흥분된 감정은 이성과 일치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가볼까? 아리스토텔레스 뭐라 그래? 흥분된 감정은 이성과 일치될 수 없나? 이성과도 일치될 수 있다. 보이지? 이성과도 일치될 수 있다. 어디서 나온 거야 문제가? 나올 만한 데서 나왔어. 어디? 특히 맞지? 항상 비문학에서 특히 또는 다만 예외적으로 요런 말, 요런 표제가 나오면 중요하다는 말이잖아. 그래서 특히 뒤에 뻔하게 있었어. 그래서 쉽게 2번으로 찍을 수 있었고. 오케이? 2번 문제. 가의 이유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의 이유가 뭐냐면 앞에 보시면 여기 있지? 복잡한 음계를 갖는 리라나 현악회 제작자 우리나라에서 꺼져라 이거야. 이유는 뭐겠어? 안 봐도 뻔하다. 인간 감정 타락시키기 때문이지. 인간 감정 타락시키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이유. 야, 사람이 슬픔을 추구하면 안 되지. 기쁨을 추구해야 되잖아. 슬픈 거 싫어했잖아. 플라톤은. 그 밑에 감정적 흥분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지. 플라톤은. 안 된다 그랬어. 3번도 얘들이 윤리적 기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추방한다고.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너무 쉬웠지. 4번. 3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비교하라 한다. 기억과 니은. 기억은 어딨노? 기억은 플라톤. 기억은 플라톤. 니은은 아리스토텔레스. 완전 그 반대되는 애들이 이제 감정을 중시하냐 감정을 배제하냐 이거지. 답이 4번이었는데 니은은 아리스토텔레스지. 기억과 달리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도덕적 영향력을 무시했다가 아니라 야 아까 말했지. 니은은 도덕적 영향력을 무시한 게 아니지 도덕적 영향력을 인정을 했어. 어디에? 도덕적 경지에 이를 수 있다 보이지? 그러니까 도덕적 영향력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한 도덕적 경지에 어떻게 도달하느냐가 플라톤과 다른 점이었잖아. 얘는 이제 흥분 또는 이제 감각적 즐거움을 통해서 감정의 정화를 하고 이 감정의 정화를 통해서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라면 플라톤은 뭐라 그랬어? 닥치고 그냥 도덕적 윤리적 측면으로만 접근한 거지. 어쨌든 도덕적 경지에 도달하는 건 똑같고 그래서 답이 4번이었고 방금 한 거. 4번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 답이 4번이었는데 지금 요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긴장도가 높은 사람이 있잖아. 근데 이제 다시 말해볼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명히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잘 봐. 카타르시스 쪽에 가볼게. 어디 보냐면은 여기 있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모방적으로 표현하며 인간의 감정 상태에 유사한 음악을 통해 이게 중요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 감정 상태와 유사한 음악을 들려줘야지 그게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슬픈 감정의 사람의 슬픔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슬픈 음악을 들려주라고. 요거랑 마찬가지로 4번도 마찬가지로 긴장도가 높은 사람에게 들려주는 온화한 배경음악은 있으면 안 되고 긴장도가 높은 사람한테는 그 사람 상태와 동일한 감정의 음악, 긴장된 음악 있지. 약간 좀 빡센 음악을 들려줘서 해방감을 느끼게 해야 된다 생각하겠지. 동일한 음악이어야 된다 이거야. 됐지? 오케이, 4번 끝. 5번은 문맥상 의미가 A와 가장 가까운 건데 A를 보시면 어디 있노? 여기 있지? 감정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아보자.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5번. 바라보다. 바라보다. 세상을 바라보다. 여기서 바라보다는 C가 아니야. 둘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서 바라보는 문제는 진짜 내 눈앞에 있는 거 바라보는 거고, 이거는 뭐야? 세상을 알아가는, 세상에 대해 인지하는 눈을 넓혀준 거잖아. 그래서 그런 말로 바꿔보면은 이제 다양한 경험이 세상을 인지하는 눈을 넓혀줬다. 이렇게 바꾸면 딱 말이 되지.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 됐나? 넘어가자. 꺼자고 좀 쉬지. 자, 융합 7을 보자. 융합 7. 융합 7 보자. 좀 어려워서 지문 자체가 좀 복잡했고 잘 풀었으면 뭐 괜찮고. 읽어볼게. 자, 1859년 역사를 바꾸어 놓을 혁명적인 과학 이론이 찰스 다윈에 의해 발표되었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소개된 생물 진화 이론은 과학자들이 진화를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렇지만 하고 역접이 딱 나오니까 앞뒤 반대돼야 되니까 체크해볼게.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 소개된 생물 진화 이론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었다고. 그렇지만 70년간 다윈이 제시한 진화의 메커니즘은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즉 뭐야, 얘한테 반박한 애가 많이 있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가장 강력한 대안에다 나왔으니까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뭐야? 다윈의 진화론에 반박하는 것 중에 제일 세다고. 이 이론은 종의 기원 이전에 제시된 것이었지만 과학적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여겨지다가 출현 이후 주목을 받았어. 그래서 이 글이 어떤 글인지 유추가 되는 거야. 어떻게? 다윈의 진화론과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쌍벽을 이루면서 두 개의 차이점 싹싹싹 까야 되겠지. 라마르크가 다윈 맞다 틀리다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그 밑에 1809년 갈로를 쳐놓게 위에다 쳐야 되지 이거. 동물 철학을 통해 발표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딱 보이지? 이전에 제시된 게 맞지? 이거는 1859년이고 얘는 1809년이니까 이전에 제시된 게 맞잖아. 거의 뭐 50년 전에 제시됐잖아 지금.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에 기초한 것이었다. 존재의 사슬은 정의 나온다. 고대의 신플라톤주의에서 시작되어 중세에 걸쳐 정립된 개념인데 모든 존재가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충만한 규칙이 있어서 사슬은 존재들로 빈틈없이 연결되어 있다. 쫙 한 개도 빠짐없이 다. 18세기에도 한 번 더 시대에 자연학자들이 다른 분류 체계를 인정하지 않고 사슬 개념을 널리 채용할 정도로 오랫동안 서양 생물 분류는 우열의 바탕을 둔 단선적 관념에 빠져 있었다. 자, 방금 밑줄 친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밑줄 친 이 부분 있지? 이 부분이 쌤 생각에는 가장 유의미한 문장이라 생각하는데 이유는 뭐냐면 고정관념에 빠져있다라는 표현을 할 때 어떻게 빠져있다 표현을 할 때 긍정적 표현이 아니잖아.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된 게 문제라는 거잖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야. 18세기 자연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우열의 바탕을 둔 단선적 관념에 빠져있다고. 누구도 말이야. 서양 생물 분류가 말이야. 어쨌든 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른 말로 따지면 우열의 바탕을 둔 단선적 관념이라는 거는 우열의 바탕을 둔 거다. 여기 나와있지? 존재의 사슬.
열등에서 고등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이니까 제일 위에는 고등한 생물이 있고 요 밑에는 열등한 생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사슬이 이어져 있는 거야. 이게 뭐다? 우열의 바탕을 둔 거잖아. 지금 우등한 거, 열등한 거 이렇게 여기에 빠져 있다고 서양의 생물 분류가 모든 동물은 상하 관계가 있는 거지. 요 상태라는 거야 지금. 이해됐나? 요 상태라는 거야. 그 다음 거 보자. 자, 라마르크의 생물 진화론은 존재의 사슬에 시간 개념을 적용한 것이었다. 어디에? 존재의 사슬에 시간 개념을 플러스 추가한대. 라마르크는 생물체가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 가장 복잡한 형태로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진화한다고 생각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다? 열등에서 고등으로 간다고 생각을 했지. 어디에? 세대를 거듭하면서 요 세대를 거듭한다는 게 바로 이 시간 개념을 적용한 거잖아.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 옆에 적어줄게. 뭐라고 한다? 열등한 상태에서 고등한 생물로 시간을 세대를 거듭하면서 진화해 간다고. 이게 진화란 말이야. 그는 두 개의 사슬, 곧 식물 사슬과 동물 사슬을 상정했다. 분류를 시켰다 얘들아. 분류. 자, 분류가 됐으니까 정확하게 봐야 되지. 식물과 동물은 각각 가장 열등한 것에서 시작되어 점점 고등한 상태로 진화해 간다. 최초의 식물과 동물은 각각 무기물에서 번개작용으로 인해 생겨나는데 가장 열등한 생물 중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대를 거듭하면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계속 똑같은 말한다. 뭐다? 열등한 생물 중에서 고등한 상태로 진화 뭐 하면서 딱 나오지? 대를 거듭하면서 똑같은 말. 하나의 개체는 자손을 낳기 전에 자신의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확보한 획득 형질을 후손에게 물려준다. 중요한 말 나왔다. 자, 어떠한 개체는 말이야.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획득 형질을 물려준다. 그래서 뭐야? 이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특성들을 내가 진보를 시킨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내 자손에게 물려주니까 세대를 거듭할수록 계속해서 고등한 생물로 넘어가는 거지. 라마르크의 진화론에는 선택 개념이 없다. 개체군의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습관을 얻고 모두가 자체의 적응 과정에 참여하고 그것을 후손에게 전달해 준다고 본다. 다시 밑줄 쳐볼게. 모든 구성원이 새로운 습관을 얻고, 다시 말할게. 획득 형질 또는 적응 과정 참여하고 후손에게 전달해 준다. 획득 형질을 물려준다. 그러나 역적 20세기 초에 정립된 유전학은 획득된 형질을 전달해주는 유전자에 아무런 가게를 남기지 않기에 유전될 수 없다. 뭐라 그래? 최근의 유전학은 뭐라 그래? 획득된 형질이 유전될 수 없대. 그러니까 라마르크의 요 말은 아닌 게 된 거지. 얘는 분명히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뭐를? 획득 형질을. 획득 형질 유전될 수 없다며.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야 지금. 일단 라마르크의 주장이 뭔지 알겠지 얘들아? 라마르크 주장 다시 정리해보자. 열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간다. 단 요 사이에는 진화가 돼야 되지. 진화가 돼야 되는데 진화는 뭐냐면 여기 나와 있잖아.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한다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한다는 거. 환경에 대한 적응. 그럼 환경에 대한 적응을 한다는 거는 획득 형질이 있다는 거야.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살아남을 수 있는 형질을 가지고 이걸 갖다가 획득 형질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고? 후손에게 물려준다. 그런 식으로 진화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건 결국 어떻게 돼서 다 유전될 수 없다. 끝. 됐지? 넘어간다. 자, 그 다음 반세기 후에 발표된 종의 기원에서 다윈은 이제 다시 나오제. 라마르크 끝났고 선형사슬 체계를 따르지 않고 근대적 생물 분류에서 채택된 개통수 개념을 따라 가지가 있는 나무 모양 체계를 선택했다. 자, 대비되는 단어 딱 나온다. 선형사슬 체계 따르지 않고 나무 모양 체계를 택한다고. 그럼 선형사슬 체계가 뭐겠어? 이거를 원래 따르지 않다는 말은 이게 원래 존재했던 건데 원래 존재했던 걸 따르지 않는단 말이니까 라마르크의
그 진화론 있지. 그게 바로 선형사슬 체계라고 알아야 돼. 이거 라마르크. 따르지 않고 새로운 나무 모양 체계를 했다고. 그래서 다윈에게 진화는 방향성이 없으며 환경에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을 따른다. 중요한 말 나왔다. 방향성이 없으며 적합한 형질이 선택되어 적응이 일어나는 방식이다. 자, 방향성이 없다. 이 말 자체가 지금 라마르크랑 대비가 된다고. 이유가 뭐다? 라마르크는 정리해봐라. 라마르크는 방향성이 있었고 다윈은 방향성이 없대. 얘는 열등한 종에서 고등 생물로 방향성이 정해져 있잖아. 안 좋은 애가 좋게. 다윈은 근데 방금 말했듯이 방향성이 없다며. 이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개념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선형사슬 체계라는 거고, 이게 지금 나무 모양 체계를 설명을 하는 거지 지금. 계속 읽어볼게. 그러므로 접속사 나오지.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에서 형질 간 우열 개념은 보이지? 우열 개념이 폐기됐다고. 우등 열등이 없다. 다윈은 개체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다양한 변이가 생물의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에 따라 후손에게 이어질지 중단될지가 결정된다고 보았다. 선택은 개체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 부여받은 현질 중에서 이루어진다. 보이지? 태어날 때 갖고 있었던 다양한 변이가 결정되는데, 이 선택은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형질 중에서만 이루어진다. 다윈은 최초의 변이가 어떻게 생기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타고난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된다. 어떤 형질이 우연적으로 개체가 처한 특수 환경에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하다면 더 많은 후손에게 유전되면서 형질의 번성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뭐라고? 형질이 후손에게 유전이 된다고. 어떤 형질이야 근데? 중요하게 차이가 있다 얘들아. 라마르크는 뭐라 그랬어? 라마르크는 앞에 잘 봐라. 이렇게 말을 했어. 좀 지우고 보여줄게. 여기 자손을 낳기 전에 환경에 대한 적응 과정을 통해 진보를 이루고 그렇게 획득 형질을 물려준다 그랬지 라마르크는. 그러니까 원래 나한테 없던 형질을 내가 획득을 하고 내가 적응을 해서 만들어내고 그걸 물려준다 한 거고, 얘는 뭐라 그래? 타고난 형질이야. 타고난 형질. 그러니까 내가 그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획득한 게 아니라 원래 내 노력과는 무관하게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는다고. 그러니까 얘들들의 차이점 또 있지. 얘는 없던 형질도 내가 거기에 적응하면서 만들 수 있는 거고, 얘는 없던 형질은 못 만들어. 그냥 부여받은 형질 중에서 내가 골라가지고 그 환경에 맞게 골라가지고 쓴다는 거야. 중요했다. 넘어갈게. 진화론은 다윈 덕택에 큰 지지를 받게 되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그의 자연선택 개념은 우연을 강조하는 이유에서 진화의 메커니즘으로 지지를 받지 못했다. 우연을 강조했었잖아. 뭐라 그랬어 여기 앞에? 우연적으로 유리하면 그게 선택된다 했으니까 이게 맞지? 당시 재난학자들은 오히려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더 널리 받아들였다. 왜?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우연이 아니거든.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진화가 다윈의 생각대로 무작위적 변이에 대한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보이지? 무작위적 변이에 대한 자연선택이라기보다는 필연적 진보를 향해 나아가는 한 목적적 과정이라고 뭐라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그랬다고. 라마르크 주의자들은 우연이 아니다. 진화는 필연적이다. 어떻게? 열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진보를 향해 가는 한 목적적 과정이다. 이렇게 라마르크주의가 융성한 데는 당시 서양 세계에 널리 퍼진 진보주의가 진보주의가 얘한테 영향을 준다. 어떻게? 19세기에는 인간 사회 진보에 대한 관념이 유럽인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인간 문명 또한 생명 세계에서 일어나는 진화 연장으로 여겨졌다 보다 진보에 대한 관념이 있었고, 진화의 연장으로 여겨졌다 보다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고 생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생각이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주는 논리로 힘을 얻었다. 딱 뭔지 보이지?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하겠다. 딱 뭐야? 라마르크가 똑같잖아. 그래서 이게 제국주의를 정당화해준다. 진화론을 인간 사회로 확장한
다윈주의는 스펜서가 주창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위계의 개념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다윈주의보다는 라마르크주의에 더 근접하는 거다. 스펜서는 뭐 했다고? 위계의 개념을 내세움으로써 다윈주의보다는 라마르크주의에 근접한다. 위계의 개념보다 상하가 있다는 거야. 스펜서. 이해됐지?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거의 다 끝나간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보다 더 환영받은 데에는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다윈의 진화론에 비하여 비교격 도덕적 진보에 더 큰 도움을 준다고 여겨졌던 이유도 있었다. 그러니까 방금 앞에 했던 단락은 그 사회의 생각과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또 우연적이지도 않고 필연적이니까 과학자들이나 사람들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을 더 많이 받아들였다고 한 거고, 두 번째 이유는 도덕적 진보에도 라마르크가 훨씬 더 도움을 준다고. 그 진화론이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획득 형질의 유전을 주장함으로써 보이지? 획득 형질이잖아. 누구냐 다윈처럼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획득한 형질의 유전을 주장함으로써 개체의 보이지? 노력이 보상받고 자손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개체계이기에 도덕적 진보를 가져온다 이거야. 생각해봐라. 원래 내한테 있던 형질만을 쓸 수 있고 그걸로만 물려줄 수 있으면 내가 노력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암만 노력해서 진보를 해놓으면 뭐해? 그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이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거, 이 노력 덕분에 도덕적 진보를 가져오니까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훨씬 더 환영을 받는다 이거지. 이해됐지? 소설가 버틀러는 학자 79년에 출판된 진화론 옛것과 새것에서 우연에 의한 개체와 그 손의 미래가 결정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계속 봐라. 우연. 낭비와 죽음의 악몽이므로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고. 뭐가? 다윈의 진화론은 악몽이므로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라마르크주의를 유일하게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화론을 보았다. 극작가 쇼라는 애도 자연선택을 비도덕적이라고. 자연선택 이꼴은 뭔지 아나? 이게 바로 우연이라는 말이야. 필연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비도덕적이라 비난하고 라마르크주의를 더 도움이 되는 제안 모형으로 지지했다. 즉, 이거 그 다윈권의 비도덕적이라고 한 거지. 그에게 다윈 진화론은 건전한 노력의 성과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원리를 표방하는 라마르크 진화론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지 못한 것으로 보였다. 보이지? 다윈의 진화론은 뭐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보여주는 미덕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뭐 어떤 미덕? 도덕적 진보에 도움을 주냐 안 주냐. 얘는 다윈의 진화론은 도덕적 진보에 아무런 도움을 안 주니까. 결과적으로 90년대에 이르면 다윈의 모국인 영국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에서도 라마르크주의가 짱이다. 이해됐지? 그래서 방금 읽었듯이 1단락에서 나온 거 그대로 글이 적혀 있었어. 어떻게? 다윈과 라마르크의 차이점 위주로 가면서 물론 라마르크에 조금 더 치중을 하긴 했지만 얘들 둘이 뭐가 다른지는 쌤이 다 설명을 해버렸다 얘들아. 됐지? 자, 마지막 단락이다.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이후 나치의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대학살에 과학적 토대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지대했다. 야, 인종차별이나 유대인 대학살의 배경은 당연히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있겠지. 왜? 라마르크 입장에서는 이제 백인이 흑인보다 우월하다 해버리면 백인 입장에서는 흑인을 무시하고 노예로 부릴 수 있는 거야. 또 유대인은 마찬가지잖아. 유대인은 뭐 열등한 인종이다 하면은 그 죽일 수 있는 거잖아. 생물 진화에 대한 관념이 인간에게 섣불리 확장되고 그것이 진리로 믿어졌을 때 진보의 이름으로 잘못된 정책이 도출된 게 바로 이 유대인 학살과 인종차별인 거야. 이해됐지? 문제 봅시다. 1번 문제.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A에 대한 설명. A를 보시면 첫째 줄에 첫째 단락에 존재의 사슬이지. 존재의 사슬. 존재의 사슬이 뭐였어? 라마르크가 주장한 고등과 열등이 있고 요게 이제 존재의 사슬로 계속 이어져 있다. 요 개념이었는데 1번 보시면 우열을 바탕을 두고 단선적 시간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한 것. 단선적 시간 개념을 적용했냐? 이거는 선후관계의 차이인데 얘들아.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의 기초에서 라마르크의 진화론이 발표됐지. 그러니까 정리해보면은 존재의 사슬이라는 개념이 있고 이걸 통해서 라마르크가 자기 주장을 폈는데 요 사이에는 얘가 뭘 추가했대? 아까 시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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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개
이 시간 개념을 추가한 게 바로 라마르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애초에 존재의 사실에는 뭐가 없다고? 우열의 바탕으로 단선적 관념이야. 그냥 단선적 관념이야. 시간이 없고. 그래서 5번 보면은 시간 개념을 적용하여 제시한 게 아니야. 존재의 사실은 시간 개념을 적용한 건 라마르크 거고 존재의 사실은 시간 개념이 없다 그래야지. 이해되나? 그래서 이게 잘 낸 문제야 얘들아. 좀 낚시하기 참 좋지. 다 있었던 말들이니까 애들이 그냥 근데 봤는데 하고 체크하면 그냥 틀리는 거야. 노민재가 자주 틀리는 거야 이거. 안 읽고 그냥 느낌으로 풀어버리기. 기역과 니은을 비교한 내용 잘 봐라. 기역 같은 경우에 어딨노? 기역 라마르크, 기역 라마르크, 니은 다윈. 자, 기역 라마 모시기, 니은 다윈이야. 이 상태에서 2번 보시면 기역, 자 라마르크는 니은 다윈과 달리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자연에서 선택된다. 한개 물어보자. 이게 지금 제대로 적은 거가? 야, 형질을 일단 형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부터 좀 개오바긴 한데 가지면 안 되지. 라마르크는 획득하는 거고. 자연 선택은 누구 거야? 자연 선택은 다윈 거지. 자연 선택이 바로 우연적인 선택을 말하는 건데 기역은 니은과 달리 자연 선택되면 안 되지. 니은이 기역과 달리 자연 선택돼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되나? 우연적으로. 그래서 완전 반대로 적은 거고. 3번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읽어볼게. 자, 오스트리아 육종과 카머르는 산파 두꺼비 실험으로 큰 명성을 얻었다. 산파 두꺼비라 불리는 종은 정상적으로는 다른 두꺼비와 달리 건조한 육지에서 짝짓기를 한다. 산파 두꺼비는 다른 두꺼비들이 교미시에 암컷을 붙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앞발에 까칠까칠한 패드가 없다. 카머르는 산파 두꺼비에게 수중에서 교미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자. 산파 두꺼비 수컷들이 앞발에 패드를 갖게 되었으며 그것은 새로 태어난 자손에게도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그가 1923년에 미국을 방문하였을 때 그를 두고 새로운 다윈이 슈퍼맨의 육종 가능성을 열었다는 머리 기사가 미국의 주요 신문을 장식했다. 그러나 다른 생물학자들은 카머러의 실험 결과에 대한 의문을 품었다. 카머러의 표본에 대한 조사 결과 새로 태어난 두꺼비 앞발의 패드가 잉크로 만들어졌음이 발견되었다. 카머르는 조작 혐의에 대해 확증적 논방을 제시하자고 조작은 사실로 확정되었다까지. 됐지? 답 1번이었는데 요거야 첫째 줄에 있는 거. 가는 처음에 다윈의 자연 선택이 실제로 일어남을 보여주어 대중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가 뭔데? 산파 두꺼비 실험. 산파 두꺼비 실험이 먼저 밑줄 한번 쳐볼게. 제대로 우리 분석하기 위해서. 자, 원래 산파 두꺼비는 정상적으로는 말이야 건조한 육지에 짝짓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야. 산파 두꺼비가 다른 두꺼비들이 까칠까칠한 패드가 있는데 산파 두꺼비는 패드가 없다고. 동그라미 다시 칠게. 산파 두꺼비는 원래는 패드가 없어 앞발에. 그래서 수중에서 교미하게 환경을 만들어주자. 자, 원래 건조한 육지가 아니라 수중에서 환경을 만들어주자. 패드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그게 뭐다? 유전된다 라고 한 거지 지금. 요 상태야 지금.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 원래 이 산파 두꺼비의 자연 상태와 인위적 조작을 가했을 때 상태 따져보면 자연 상태에서는 뭐다? 패드 없어야 되고 육지에서 짝짓기를 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하면 패드가 생기고 이게 바로 수중에서 교미를 하는 상태잖아 지금. 그래서 여기 1번 보시면 자연 선택이 실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 왜? 인위적으로 수중으로 바꿨더니만 얘가 어떻게 됐어? 수중에서 교미하기 쉽게 패드를 만들어서 패드라는 형질을 획득해서 그거를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야?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 건 상관없이 자연 선택이 뭐였어? 다윈이 말한 건데 자연 선택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형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완전 새로운 형질을 획득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다윈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됐지? 그렇게 푸는 거다. 4번 볼게. B와 관련하여 사상가들의 의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B와 관련하여.
B는 어딨노? 여기 있네. 진보주의. 이거 좀 쓰레기 같은 개념이지. 진보주의. 인간 문명은 뭐다? 사회의 진보를 향해 간다. 또 고등한 인종이 열등한 인종을 지배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진보주의에 관한 건데. 적절하자는 것은 5번. 다윈은 가지가 있는 나무 모양 개체를 통해 나무 모양 체계를 통해 여기 뭐야? 아까 나뭇가지 체계라 그랬었지. 아까 그 라마르크랑 다른 거. 우열 개념을 재정의한다. 야, 우열 개념을 재정의? 진보를 정당화한다? 야, 그 다윈은 애초에 우열 개념이 없다고 그랬고 진보를 정당화하지도 않아. 우열 개념이라는 거는 아예 그 다윈한테 없는 개념이라고. 라마르크한테 있는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5번 우생학 프랜시스 골튼 창시했다. 골튼은 인간 종의 개선을 위해 실질적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인종의 선천적 형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수한 형질을 가진 사람의 조혼을 조혼이란 말은 일찍 결혼시킨다고. 범죄자 기준은 뭐다? 결혼하지 말라는 거지. 20세기 전 세계적으로 우생학이 유행하며 단종 법안이 통과. 단종 법안이 뭐겠어? 하나의 종으로만 인류를 키우자. 즉 이제 열등한 이상한 새끼들은 다 죽여버리고 좀 잘생기고 뭐 우수한 형질은 놔두고. 그래서 뭐야? 전신 박약자의 결혼이 금지되고. 독일에서는 유대인, 정신질환자, 장애인 학살하는 비극을 일으킨 나치 이론을 지지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고. 우생학이 말이야. 우리 이 시대였으면 너희는 결혼도 못한다. 왜? 열등한 유전자잖아. 열등한 유전자는 결혼도 금지되고 바로 학살당하지. 내 같은 사람이 이제 살아남고 단종으로 살아남는 거지. 5번의 답 3번이었는데 A에서 범죄자적 기질을 판단하는 것은 라마르크의 주장대로 도덕성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태도다. 이거 물어보자 얘들아. 범죄자적 기질을 판단한다는 순간 도덕성의 범위를 확장한다 치자 얘들아. 도덕성의 범위를 확장해버리면은 도덕적이지 않은 놈도 도덕적으로 보는 거잖아. 이게 확장하는 거잖아.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도덕적인 사람이 늘어나는 거고, 도덕성의 범위를 좁히면 좁힐수록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속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우생학 같은 경우에는 도덕성의 범위를 확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하는 거지. 축소해야지 뭐야. 정신질환자, 장애인, 유대인들을 열등한 인종으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그래서 답이 3번이다. 어쨌든 융합파를 읽어볼 테니까 마찬가지로 마킹을 잘 하시고 따라오세요. 자, 하늘을 바라보면 그 푸른 빛깔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세먼지라도 있는 날이면 먼 곳의 산은 더 뿌옇게 보인다. 르네상스 시대 이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대기의 색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15세기 말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대기 중에 미세하고 온탁한 물체에 의해 푸른 빛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마킹 좀 해볼게 얘들아. 우선 15세기 말에 말이야. 다빈치는 미세하고 온탁한 물체에 의해 푸른 빛이 생긴다. 그의 주장은 현대과학 입장에서 보면 틀린 것이 아니었지만 이런 설명 이상의 자세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어. 근거는 없어. 그냥 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지. 하지만 그는 멀리 위치한 사물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회화의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을 했어. 보이지?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본적으로 그림이란 3차원 세계를 2차원 화풍에 구현한 예술이다. 당시 화가들은 이전부터 3차원의 세계를 2차원에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고안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자,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사용하고 있었다고. 즉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거리가 멀어질수록 뭐뭐할수록 같은 말이야. 멀어질수록 물체의 크기가 작아지도록 그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이제 너희 처음 들어보겠지. 나도 처음 들어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정의가 안 나와 있더라도 요 즉이라는 접속사를 잘 활용하면은 앞뒤 문장은 똑같다는 말이니까 요게 뭔지 알겠지? 물체의 크기가 멀수록 점점점 작게 그리는 원근법을 사용한 거지. 이러한 원근법에서 물체의 연장선을 그어보면 그 선은 어느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점을 소실점이라고 한다. 소실점이 뭐다? 연장선을 긋다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 있지. 그게 바로 소실점이야.
예를 들어 평행한 철도 선로가 거리에 따라 점점 더 가까워지다가 지평선에서는 결국 만나도록 그림을 그리면 평면의 화폭 속에 철로의 거리감을 나타낼 수 있다. 소실점의 수에 따라 소실점이 한 개 생기면 1점 투시, 두 개 생기면 2점 투시라고 한다 적혀 있지. 어떻게 그리라고? 선로 그릴 때 이런 식으로 선로를 그리면은 그림 보는 사람이 보기에는 가까운 선로, 먼 선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끝까지 가다가 이게 한 점에서 만나게 되겠지. 이게 바로 소실점 해가지고 이제 그리는 거죠. 원근감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래는 어떤 표현을 했다? 당시 화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자, 다빈치는 이 같은 기본적인 원근법 대신 뭐 했다고? 멀어질수록 선명도가 떨어지는 공기원근법,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이 아니라 공기원근법을 이용했다고. 다빈치는 자신의 공기원근법을 스푸마토라 불렀는데 스푸마토 같은 말이지 연기와 같이 사라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연기는 공기 속으로 퍼져나가면서 연기와 공기 경계가 모호해지는데 이 원리가 바로 스푸마토의 핵심이다. 대놓고 비문학에서 핵심이래. 핵심이 뭐라고? 경계가 모호해지는 거. 핵심이래. 다빈치는 멀리 있는 사물을 설명하지 않고 뿌옇게 처리하여 원근을 나타내었으며 해볼게. 사물의 윤곽선을 또한 흐릿하게 이제 멀리 있는 사물을 뿌옇게 하면서 윤곽선도 흐릿하게 나타냈다고. 연기와 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처럼. 자연 속의 사물에는 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물체와 물체 사이를 명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관습적으로 선을 그리는 것인데 다빈치는 당시의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자 차이점, 비교격, 달리 물체와 물체의 경계를 이루는 윤곽을 선으로 그리지 않았다. 그 대신 스푸마토 원리를 이용해 경계들을 어떻게 흐릿하게 문질러 처리했다고. 선 대신 흐릿하게 문질러 처리하는 기법. 스푸마토로 처리한 결과 빛의 상태에 따라 그의 작품 모나리자에서 모나리자의 눈과 입술의 윤곽선의 위치가 달라 보이게 된다. 뭐에 따라? 빛의 상태에 따라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이게 된다. 결과적으로 결론적 속사. 빛의 상태에 따라 원근감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다. 빛의 상태에 따라 원근감이 달라져 보인다.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인다. 원근감이 달라져 보인다. 같은 말이겠지. 이처럼 다빈치는 스푸마토 기법을 통해 보는 사람의 머릿속에 윤곽선이 그려지게 했다. 윤곽선이 그려지긴 그려지는데 대놓고 선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눈에, 머릿속에 말이야. 머릿속에 그려지게 만든 거야. 됐죠? 이게 바로 다빈치였고, 그러면 이까지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서 기억나야 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었던 화가들 있지. 여기 보시면 당시의 화가들과 다빈치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읽어왔었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읽을 수 있지. 그 다음 대기 중에서의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르네상스 시대에 이미 회화에서 원근법의 기법으로 적용되었지만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 뉴턴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지만을 사이에 두고 빛의 색채에 대한 관심은 회화에서는 사용되었는데 과학에서는 한참 뒤인 17세기부터 논의가 시작됐다고. 그는 뉴턴 말이야 대기 중에 있는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고 생각했다. 뭐 때문에?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푸른색 생긴다고.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푸른 하늘에 대한 설명과는 별도로 몇몇 과학자들에 의해서 멀리 있는 산이 더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빛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흡수되기 때문으로 밝혀졌고, 자, 두 가지 체크해볼게 얘들아. 우선 이 뉴턴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이 구형의 물방울에 의해 굴절되고 푸른색이 생긴다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굴절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빛이 굴절된다는 거. 다른 말로 여기 봐봐라. 뿌옇게 보이는 거, 윤곽선 위치가 달라 보이는 것처럼 뿌옇게 보이는 게 이제 빛이 굴절되는 거고, 뿌옇게 보이는 거 말고 이제 푸른색이 생긴다, 새로 나오는 거야 얘들아. 그럼 두 가지인 거야. 여기 있는 뉴턴이 말하는 게 요거 때문에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 하늘이 푸르게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지. 근데 18세기를 거치는 동안 이 푸른 하늘과 이 푸른색 생기는 설명은 모르겠고, 과학자들이 뭐라 그래? 뿌옇게 보이는 현상은 흡수되기 때문으로 밝혔단 말이야.
이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매질 속을 투과하는 빛의 세기는 매질의 경로 길이에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이 람베르트에 의해 밝혀져 뭐다? 빛의 세기는 길이에 따라 감소한다. 경로가 길어질수록 빛의 세기가 감소한다라는 게 람베르트로 밝혀져서 람베르트 법칙이라고 부르게 됐다. 이후빛이 통과할 때 시료의 농도에 비례하여 흡수된다는 사실, 시료의 농도에 비례하여 빛은 흡수된다는 사실이 비어에 의해 밝혀져서 빛이 매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인 흡광도는 시료의 농도와 매질의 두께에 비례한다. 흡광도는 비례한다. 이런 법칙. 자, 여기서 알아놔야 되는 게 얘들아,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공식을 냈으면 차라리 적어놓고 비문학 독해를 하는 게 문제 풀 때 훨씬 더 시간이 짧게 든다고 했잖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공식을 좀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흡광도를 중심으로 해볼게 얘들아. 그러니까 흡광도는 쉽게 말해서 빛을 흡수하는 정도니까 물체가 뿌옇게 보이려면은 빛이 흡수가 많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흡광도가 높을수록 뿌옇게 보이는 거지. 그러면 흡광도는 뭐래? 흡광도가 올라가려면, 뿌옇게 보이려면은 시료 농도가 진하고 또는 매질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흡광도가 늘어난다고. 한 개 더 있다 얘들아. 여기 보이지? 경로 길이. 쉽게 말해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흡광도는 크다고. 그럴수록 계속 뿌옇게 보이는 거야. 이게 바로 이러한 법칙들이지. 그래서 한 개 정리해놨고. 그러니까 굴절되는 건 이제 설명이 됐어 대충. 근데 푸른색 생긴 아직 몰라. 그 뒤에 19세기 화학자 클라우지우스는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색이 푸른 이유에 대해 뉴턴의 입장을 따랐다. 뉴턴의 입장보다 뉴턴의 입장 여기 있었지. 부형의 물방울에 의해 빛이 굴절된다 이거. 하지만 그는 수학적 계산을 통해 뉴턴의 주장과 차이점 달리 대기 상층부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빛이 이것에 굴절되거나 반사되어 하늘이 푸른 빛을 낸다. 뭐라고? 대기 상층부에 물방울 기포가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푸른 빛을 낸다. 하지만 클라우지우스의 주장 이후 19세기 다른 과학자들의 실험에서 비눗방울 두께가 일정할 경우 내부 공기에 대한 압축력은 비눗방울 지름에 반비례하면 또 공식 나온다. 집중해라. 다른 과학자들은 뭐라 그래? 압축력은 지름에 반비례하고 작은 물방울의 압축력은 대기압의 두세 배 가량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포 내부의 공기를 밀어내기 때문에 대기 상층 부분 물방울에 기포가 생성될 수 없다. 또한 수증기, 안개, 구름 등의 기상현상을 관찰한 결과 수증기의 기포 구조는 발견되지 않았다. 즉 뭐다? 클라우지우스가 말하는 상층부에 물방울 기포가 존재한다는 게 아님이 밝혀졌다고. 아님이. 그래도 일단 공식을 적어볼게 얘들아.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 공식 정리해볼게. 두 번째 공식은 뭐다? 압축력은 지름에 반비례한다. 즉 뭐다? 지름이 커질수록 압축력은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겠지. 반비례한다. 됐나? 그럼 반대로 작은 물방울 같은 경우에 지름이 작게 하나 지름이 작으면 압축력이 늘어난다고. 이해됐지? 그 다음 하늘색이 푸른 이유가 물방울의 굴절과 반사해야 한 것이라는 뉴턴과 클라우지우스와 달리 자 물방울이 아니라 대기 중에 부유한 입자들인 밀입자의 산란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틴들의 실험에 의해 밝혀졌다. 틴들은 부틸 질산염을 이용하여 구름을 형성시킨 후 태양빛이 이를 통과할 때 푸른 빛을 발산시킴을 확인하였고 발산된 빛이 완전 평광된 빛임을 확인했다. 완전 평광된 빛은 굴절과 반사 현상이 아닌 빛의 산란 현상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었다. 틴들의 이러한 업적으로 사람들은 대기 중 밀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틴들 효과 뭐라고? 밀입자에 의해 빛이 산란되는 현상을 틴들 효과라고 부른 거야. 틴들이 한 짓 어떤 연구를 하는지 보이지 얘들아? 뭐 했노? 태양빛이 통과할 때 푸른 빛을 발산시킨데 발산된 빛은 완전 평광됐다. 그래서 아닌 나오제. 굴절과 반사가 아닌 산란 현상에 의해서 이제
이 하늘이 왜 푸른색이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지. 산란 현상에 의해서. 굴절 현상을 위에서 말했던 거고, 클라우지우스. 학자 더 나온다 얘들아. 계속 나온다. 이후 레일리는 부유물질이 거의 없는 하늘에서도 대기 중의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해 산란으로 하늘의 푸른 빛을 보이는 것을 실험해서 재현했다. 보이지? 부유물질이 없어도 된다는 거야. 틴들은 뭐라 그래서 부유물질 때문이라고. 얘는 없어도 산소와 질소 분자에 의한 산란 때문에 푸른 빛을 보인다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기반으로 해서 레일리는 산란 이론을 정립하였는데, 부유하는 미립자든 산소, 질소 같은 분자든 미립자든 분자든 분자든 빛의 파장이 약 10분의 1 이하의 크기의 입자를 통과할 때 생기는 산란의 세기가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보이지? 산란의 세기는 파장의 4제곱에 반비례한다. 즉 태양빛이 대기를 통과할 때 짧은 파장의 빛일수록 더 많이 산란되며 사람의 눈은 보라색보다 파란색을 감지하기 때문에 푸른색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니까 짧은 파장의 빛이 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파란 푸른 하늘이 보이는 거야. 더 많이 산란되게 말이야. 빛의 진동수는 파장과의 역수관계래. 진동수는 역수관계다. 역의 관계니까 또 읽어볼게. 진동수가 많으면은 파장이 짧다라는 거야 얘들아. 가시광선은 진동수가 큰 파란색 계통 파장부터 작은 붉은색 계통까지 파장까지 여러 색을 가지고 있으며, 가시광선 파장 범위는 이 정도다. 예를 들어 푸른 빛의 산란율은 붉은 빛에 비해 6배가량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하늘에서는 푸른 빛이 강해진다. 보이지? 파장 길이를 잘 봐. 파장 길이가 지금 푸른색이 붉은색보다 파장이 짧잖아.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는 크다고. 이해됐지? 여기 나와있다. 짧은 파장의 빛이 더 많이 산란되지. 그러니까 짧은 파장일수록 더 많이 산란되니까 붉은 빛보다는 이제 푸른색 빛이 더 많이 우리 눈에 보인다는 거야. 같은 원리로 해질 무렵과 해 뜰 무렵 하늘이 붉은 이유도 설명할 수 있다. 해질 무렵과 해 뜰 무렵의 태양빛은 대기의 더 먼 거리를 통과하여 우리 눈에 도달하기 때문에 푸른 빛은 우리 눈에서 더 먼 곳에서 더 많이 산란되어 버리고, 우리에게 직접 도달하는 빛은 붉은색, 주황색이다 이거지. 이제 이게 원리 이해됐지 얘들아? 자, 문제를 같이 봅시다. 푸른 이유가 이렇대. 나도 몰랐는데. 1번의 답이 2번. 자, 대기 색채의 과학적 규명이 예술 분야로 적용됐다. 이것도 이제 선후 관계에 관한 문제인데 모의고사에서 이런 유형 참 좋아하지. 어느 게 먼저냐 이거지. 자, 과학이 먼저나 예술이 먼저냐는 이미 여기 나와 있었어. 빛에 관한 거는 회화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었는데 과학 분야에서는 17세기에 돼가지고 적용하기 시작했잖아. 그래서 예술이 과학에 적용된 거지. 예술이 과학에 적용된 거라고. 사실 적용도 아니야. 이게 적용 확 됐다 이런 말도 없었고 그냥 예술이 먼저 과학이 뒤라는 거야. 답이 2번이고. 2번 문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데 답이 4번이었어. 빛의 굴절로 하늘빛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빛의 산란으로 설명하는 시도보다 먼저였다. 맞지? 산란이 올바른 거였잖아. 굴절이 아니라. 굴절은 누가 말했냐면, 잘 봐. 어딨노? 여기 있네, 여기. 잘 봐라. 그 있지, 클라우지우스는 말이야. 기포가 존재하고 이것에 굴절되거나 반사부지. 굴절 반사가 클라우지우스 거였는데, 굴절돼서 클라우지우스가 이제 굴절 반사에 푸른 빛을 낸다고 봤는데 그게 이제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 그래서 그 뒤에 뭐 나와? 달리. 누가 나와? 틴들이 나와서 틴들은 뭐다? 굴절이 아닌 산란 현상이라 그랬으니까 먼저 나온 건 누구다? 굴절이 먼저 나오고 빛의 산란은 그 뒤에 나왔으니까 답이 4번이지. 오케이? 넘어간다. 3번 문제.
윗글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추론한 내용. 답 5번이었는데 비눗방울의 두께가 일정할 때 크기가 반으로 준다. 크기가 반으로 준다. 딱 요 공식 쓰면 되겠네. 지름이 반으로 준다. 자, 지름이 줄어들수록 압축력은 지름이 줄어들면 압축력은 올라가야지. 압축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압축력은 2배로 늘어야 되지. 공식 적어놓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4번 문제. 보기의 반응 중 적절한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 최후의 반찬. 다빈치 걸작이다 뭐 됐고 기존의 원근법에 더하여 공기원근법이 적용됐다고. 그러니까 먼 것일수록 흐릿하게 그리고 경계선 없애버리는 거 있지. 창밖의 풍경은 청색조 사용했고 실내 부분과 경계선 구분을 보이지 명확하게 하지 않고 멀리 보이는 대상은 뿌옇게 인물들 또한 경계를 흐릿하게. 뭔지 알겠지? 다빈치가 썼던 거. 적절한 것 있는 대로 골라래. 기역.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표현된 것에서 자, 이까지는 맞지?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표현된 게 스푸마토 기법이냐 이거야. 얘들아, 이건 무슨 기법이고? 아까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이 있었지. 근데 다빈치는 그거 안 따랐다며. 소실점을 통한 원근법을 따르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억은 틀렸지. 스푸마토는 소실점을 위한 게 아니지. 공기 원근법을 말하는 거지. 니은 실외의 지평선 하늘이 뿌옇게 보이는 것은 지평선과 하늘이 멀리 있음을 표현한 맞지? 멀리 있으면 뿌옇게 표현한다 했으니까 니은은 맞고 디귿 좌우의 두 개의 벽면이 원근을 나타내는 데 쓰였으므로 2.2시다. 2.2시다. 얘들아, 두 개의 벽이 원근을 나타낸다는 말이잖아. 이 벽이 이렇게 좁아진다면 이거 1.2시잖아. 2.2시가 아니라. 2.2시가 되려면 얘들아, 이 점이 진짜 두 개 있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잖아. 하나의 공간이니까. 실외의 하늘이 청색조로 표현된 것은 다빈치가 하늘이 푸른 이유를 이론적으로 이해했다. 다빈치가 아까 이해 못했다 그랬지. 기억나나? 얘는 이해한 건 아니고 그냥 근거 없었다고. 답이 2번이야. 2번 니은만 맞다. 5번 문제 마지막이지. 5번 문제. 가나다 있네. 가. 미세먼지로 가득 차 있던 하늘은 많은 비를 뿌린 태풍이 지난 후에 미세먼지가 제거되고 더 푸르고 선명하게 보인다랑. 나. 노을이 붉은 빛으로 보이기 시작할 무렵 초고층 건물 옥상에 있는 사람은 붉은 노을을 볼 수 없다. 미립자도 거의 없었는데 붉은 빛이 못 본다 이거지. 적절한 거. 4번. 나에서 초고층에서 바라보았을 때 붉은 노을을 관찰하지 못한 것은 빛의 대기 통과 거리가 지상보다 짧다. 무슨 말이고? 얘들아, 붉은 노을 같은 경우에는 언제 보인다고 했냐면 지우고 설명해 줄게. 붉은 노을은 여기 봐봐. 붉은 이유. 태양빛은 대기에 더 먼 거리를 통과하여 우리한테 도달하기 때문에 푸른 빛이 우리한테 안 보이고 붉은 빛이 보이는 거야. 더 먼 거리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 보시면 보이지? 지상보다 더 짧으면 붉은 노을이 안 보이겠지. 더 멀리 있어야지 붉은 노을이 보이는데 얘는 짧기 때문에 안 보인 거지.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됐지?